자, 여기서 우리가 채권과 어떤 물권의 가장 큰 차이점을 너희가 파악할 수 있어야 돼. 자, 한번 가봅시다. 채권과 물권.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자원은 물건과 타인의 행위이다. 물건을 대상으로 하는 권리를 물권, 타인의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채권이라고 합니다. 물건이나 채권의 변동이 일어나면 계약이 필요한 것이 원칙이다. 이렇게 나왔는데, 얘들아, 이런 건 머릿속에 어느 정도 배경식을 공식으로 가지고 있으면 되게 편하거든. 자, 공식을 하나 써줄게, 얘들아. 자, 계약이라는 공식을 외워둡시다. 계약이라는 공식. 계약을 할 때는 얘들아 뭐가 필요하니? 예? 일단 당사자가 필요해요. 계약은 당사자. 당사자를 이렇게 써볼게. A와 B 이렇게 써놓을게. 당사자 A와 B. 그러면 당사자들끼리 뭐를 하냐면 법률 행위라는 거랍니다. 법률 뭐라고? 행위라는 거래요. 법률 행위. 이 법률 행위가 A는 청약이야. B는 승낙이에요. 이 청약과 승낙을 우리가 법률 행위라고 합니다. 이런 법률 행위를 하면 법률 효과라는 게 생깁니다. 법률 효과. 법률 효과. 이 법률 효과를 우리가 채권과 채무라고 부르는데, 이 채권과 채무는 양방향으로 만들어져요. 무슨 얘기냐면 얘만 채권과 채무를 가진 게 아니라 이쪽도 채권과 채무를 가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A가 B한테 그림 사고 싶어. 그래서 나 그림 살래 하고 청약을 해서 B가 승낙을 했어. 그러면 A의 채무는 뭐야? A의 채무는 그림 받으려면 돈 줘야죠. 그죠? 얘는 돈 받아야지. 그럼 얘의 채무는 뭐야? 그림 줘야지. 얘의 채권은 뭐야? 그림 받아야지. 그러니까 이게 쌍으로 연결되게 돼 있어. 이렇게 쌍으로 연결되게 돼 있는데, 그때 이 채무의 내용 있잖아. 채무의 내용. 이 채무의 내용을 급부라고 해요. 이 용어는 알아두세요. 되게 많이 나오니까. 채무의 내용을 뭐라고 한다고? 급부라고 합니다. 급부. 급부라는 것은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타인의 행위 있잖아. 타인의 행위. 이게 바로 급부입니다. 급부. 이게 급부예요. 됐니? 그럼 얘들아, 이렇게만 알고 있어도 채권이 뭔지 대충 느낌이 오지? 그지? 채권이 뭔지 느낌이 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물건이란 게 뭐냐? 이것도 공식으로 하나 두자고. 물건이란 게 뭐냐? 물건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대중적인 물건을 하나 설정해 놓을게. 대중적인 물건은 이걸로 설정할게. 대중적인 물건은 소유권. 자, 소유권이라는 것은 얘들아, 어떤 사물에 대해서 뭐를 할 수 있는 권리를 얘기하는 거야? 예, 정확하게 얘기하면 매매할 수 있는 권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고 팔 수 있는 권리 있잖아. 점유하는 권리라는 구별됩니다. 우리 대학에 가면 이제 교수 연구실이라고 있죠. 그 교수님이 점유하고 있는 공간이에요. 그 교수님이 팔 수 있나? 아니죠. 점유권은 가지고 있는데 소유권이 없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소유권은 팔 수 있어야 돼요. 그죠? 이 소유권이 일종의 뭐라고? 물권이에요. 가장 유명한 물권입니다. 근데 이 소유권이 변동된다고 했을 때는 일단 뭐를 해야 되냐면 계약을 해야 돼요. 계약을 통해서만 뭐를 할 수 있어? 소유권을 변동시킬 수 있어. 근데 이것만 가지고 소유권이 변동되느냐? 아니요. 뭘 해야 되냐면 공시를 해야 됩니다. 공시. 이게 뭐냐면 여러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거. 여러 사람에게 알려주는 걸 공시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너희 이런 게 공시인데, 너희 나중에 자동차는 살 거 아니냐? 그렇죠? 아무래도 너희가 선박이나 비행기 같은 거 살 것 같지는 않고 자동차는 살 거 아니냐? 그지? 자동차를 산다고 했을 때 자동차를 살려면 일단 자동차 매장에 가서 뭐를 해야 돼? 계약서를 써야 돼요.
계약서를 쓰면 자동차를 주겠죠. 내가 잔금을 지급하면 자동차를 줄 거 아니냐. 그지? 그러면 계약에 있는 채권과 채무가 다 완결된 거예요. 잔금을 다 지급하고 자동차를 받으면. 그러면 이 자동차가 내게 되느냐? 아니요. 내게 되지 않습니다. 자동차가 내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예? 예, 이때는 공시의 방법이 등록이라고 하거든요. 등록. 이따 정리할 텐데 등록이라고 합니다. 자동차 등록증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자동차가 내게 됩니다. 오케이? 채권은 얘들아 권리잖아, 권리. 근데 뭐에 한정된 권리야? 예? 그렇죠. 채무자에 한정된 권리죠. 이 채권이란 권리는요, 이 B한테만 한정된 권리예요. 그렇죠? 근데 소유권 같은 물건은 왜 공시를 하겠니? 한정된 권리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배타적 권리라고 그러거든요. 모든 사람에게 내가 주장할 수 있는 권리야. 그러니까 얘의 채권은 B한테만 주장할 수 있는 권리야. 근데 이 소유권이라는 것은 배타적, 나를 제외한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는 권리라고요. 이게 바로 채권과 물건의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알겠니? 이걸 공식처럼 머릿속에 딱 집어넣고 있으라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 채권은 어떤 권리고? 상대방에 제한된 권리야. 상대방에만 주장할 수 있는 권리. 거기에 비해서 물건은 뭐라고? 배타적 권리. 나를 제외한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는 권리야. 그것 때문에 뭐가 있는 거야? 공시가 있는 거야. 공. 여러 사람에게 시. 보여준다는 뜻이에요. 됐죠? 자, 그 정도로 파악하시고, 자, 물건의 변동 봅시다. 물건의 변동. 채권의 변동이 계약만 있으면 발생하는 것과는 달리 물건 변동이 일어나려면 계약뿐 아니라 뭐가 갖춰져야 된다고? 공시의 방법이 갖춰져야 됩니다. 이 공시란 건 왜 필요하다고 그랬어? 물건의 성격 때문에 필요해요. 배타적 권리이기 때문에. 물건의 성격 때문에 필요하다. 나 외에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공시가 필요합니다. 자, 부동산은 등기로. 그렇지. 너희 나중에 집도 살 거지? 사겠지. 사겠죠. 집. 그죠? 집 사면 얘들아, 일단 부동산에 가서 뭐를 해야 돼? 전 집주인과 계약서를 써야 됩니다. 그리고 잔금 치러야죠? 그럼 계약은 완료돼요. 그렇다고 그 집이 내게 되느냐? 아니요. 등기소에 가서 등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완벽하게 집이 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등기권리증이라고 그러거든요. 등기권리증. 요게 이제 현대판 집문서인 거죠.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계약서도 있어야 되고, 등기권리증도 있어야 돼요. 자, 등록은 아까 얘기했죠. 등록은 동산, 움직이는 물건에 해당하는 건데, 움직이는 물건 중에서 지금 비싼 거 있잖아. 아까 얘기했던 자동차, 선박, 항공기 이런 것들은 등록증이 다 있어야 돼요. 등록으로 공시가 됩니다. 근데 지금 싼 거 있잖아. 싼 거. 싼 동산. 이건 점유로 공시가 돼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사실은 법률상으로는 다 계약이거든. 너희가 인터넷으로 어떤 물건을 사. 인터넷으로. 요즘 뭐 매장에서 많이 사니까. 그럼 너희가 뭐 이렇게 인적사항하고 이렇게 결제할 거 아니냐, 카드로. 그지? 그러면 사실 자동으로 계약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럼 그 물건이 내게 되느냐? 아니요. 그 물건이 택배로 와서 내가 포장까지 뜯어야 돼요. 그걸 점유 인도라고 합니다. 점유가 저쪽에서 나한테 인도되는 거야, 점유가. 그러면 어떻게 돼? 내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상대방이 가지고 있으면 내게 아니에요. 돈 냈다고 내게 아니라고. 내가 점유하고 있어야 돼. 알겠니? 물론 이제 상대방이 가지고 있어도 뭐 점유계정이나 이런 걸 통해서 내 거로 만드는 방법이 있는데 그런 건 좀 예외적인 거니까 일단은 이렇게 알아두세요. 알겠죠? 공시의 방법은 몇 가지라고? 3가지입니다. 등기, 등록, 점유. 요거는 부동산이고 요거는 동산입니다. 자, 공시 방법의 역할은 물건 변동의 당사자가 아닌 사람에게도 어떤 물건에 대해서 누가 어떤 내용의 물건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것이다. 요 얘기가 그거죠. 공시 방법의 역할은 물건 변동의 당사자가 아닌, 당사자는 예를 들어서 아까 채권에서는 B가 당사자잖아. 그지? 당사자가 아닌 사람에게도,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이런 뜻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어떤 물건에 대해서 누가 어떤 내용의 물건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배타적 권리. 이해가지 얘들아? 근데 법률 용어라는 게 실제 제시문에서 이렇게 읽으면 의미가 확 안 들어와요. 그죠? 그래서 내가 공식처럼 암기를 하라는 얘기야. 내가 지금 칠판에 써준 내용은 완벽하게 암기가 돼야 돼, 얘들아. 이해가지?
자, 계약 없이 이루어지는 물권 변동. 이건 계약이 없이 물권 변동이 이루어지는 거니까 공시도 필요 없어요. 공시도. 물론 나중엔 필요하긴 한데 당장은 필요 없습니다. 읽어볼게. 법률에 의한 물권 변동은 당사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공시 방법을 갖추지 않아도 일어납니다. 예시, 빚을 갚지 못한 채무자가 재산을 법원에서 경매하는 경우, 법원의 매각 허가 결정을 받은 매수인이 매각 대금을 납부하면 등기를 하지 않아도 곧바로 소유권을 취득해요. 됐죠? 두 번째입니다. 부동산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망인의 배우자나 자녀 등이 상속인은 등기 없이 부동산을 상속합니다. 이는 나중에 공시 방법을 갖출 수가 있어요. 부동산이니까 이제 등기를 해야 되겠죠, 공시 방법은. 이해가지, 얘들아? 그래서 계약 없이 이루어지는 물권 변동은 어떤 경우? 대표적인 경우가 경매나 상속이에요. 경매나 상속. 이런 거 제외하면 다 뭐가 필요하다는 거야? 계약이 필요하다는 얘기고, 계약을 하면 반드시 공시를 해야 돼요. 됐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가볍게 문제 하나 풀어보고 갑시다. 물권 변동 시 공시 방법이 갖춰져야 되는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얼른 다 골라보세요. 한눈에 보여야 돼? 몇 번? 그렇죠. 공시가 필요한 이유가 뭐라고? 물권은 계약 당사자가 아닌 사람에게도,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타적 권리. 채권은 당사자한테만 주장할 수 있는 권리임에 반해서 물권은 모든 사람에게, 나를 제외한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는 권리여야 되기 때문에 공시가 필요한 거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두 번째 내용으로 가자. 담보물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실 여태까지 한 거는 전제예요. 여태까지 얘기한 거는 그래 전제입니다. 여태까지 물권과 채권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했던 이유는 이 담보물권을 설명하기 위한 거예요. 담보물권. 왜 담보물권이 중요하냐면 담보물권은 채권이야, 물권이야? 담보물권이라고 써있으니까 물권이겠죠, 당연히. 그지? 물권은 얘들아, 물권은 그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는 권리잖아. 담보물권도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는 권리예요. 그래서 물권이야. 알겠니? 근데 문제가 뭐냐면 채권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물권입니다. 알겠니? 무슨 얘기냐면 보통 우리가 물권이라고 했을 때 집에 대한 물권은 집을 사용함이 목적이잖아요. 그죠? 근데 담보물권은 그 물건을 사용함이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가 담보를 잡는 것은 그 목적이 뭐야? 돈 받아내는 게 목적이죠. 알겠니? 돈을 받을 때는 당사자가 있잖아. 그러니까 채권의 성격이 있다는 거야. 자, 봅시다. 목적. 담보물권은 물건의 사용이 아니라 금전 채권자의 채권액 회수를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뭐가 아니라 물건의 사용이 아니라 돈 받는 걸 목적으로 해요. 돈 받는 걸 목적으로. 알겠지? 일반적인 물권은 물건의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데 얘는 돈 받는 걸 목적으로 해. 그러니까 뭐가 있어? 금전채권자라는 당사자가 있어요. 당사자가. 됐죠? 그 다음 필요성. 담보물권은 금전지급이라는 특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인 금전채권의 실현을 위해서 필요하다. 담보물권은 이러한 우선변제권을 내용을 합니다. 우선변제권. 우선변제권이 뭔지 알죠? 내가 먼저 돈 받는 거야.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아파트를 담보로 설정했다고 했을 때 그 아파트에는 나의 권리만 있는 게 아니라 은행의 권리도 있을 수 있고 세입자의 권리도 있을 수 있고 여러 사람의 권리가 얽혀 있을 수 있어요. 그중에 내가 우선적으로 변제권을 가지는 거예요. 우선적으로. 그게 담보물권이거든요. 그러려면 우선 변제권을 채무자뿐만 아니라 동일한 채무자에 대한 다른 채권자들, 뭐 운행이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 그지? 그런 사람에게도 주장할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물권의 성격을 가진다는 겁니다. 원래 이제 당사자에 대한 권리는 채권이잖아. 근데 얘는 당사자한테만 권리를 가지면 안 돼. 당사자 말고도 다른 빚쟁이들이 있을 거 아니야. 걔네들한테도 주장할 수 있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물권의 성격을 가진다는 거야. 이해가지? 고유 특성입니다. 담보물권은 채무자가 채무 전액을 갚으면 자동으로 소멸하는데 이것은 법률에 의한 물권 변동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계약에 의한 물권 변동이 있고 법률에 의한 물권 변동이 있었는데 이거는
법률에 의한 물권 변동이에요. 2번, 채무자가 채무 전액을 갚기 전까지는 담보물 전부에 대해서 담보물권이 유지됩니다. 아파트가 담보인데 한 3분의 1 갚았어. 3분의 1. 그러니까 야 이제 화장실은 내 걸로 하자. 안 돼요. 알겠죠? 다 갚아야 돼. 그죠? 화장실에 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담보물 전부에 대해서 담보물권이 유지가 되게 돼 있고, 담보물권의 대상은 물건 자체가 아니라 물건의 가치예요. 물건의 가치. 물건이 사라져도 그 물건에 대체하는 이익이 발생하면 그 이익이 담보물권의 대상이 된다.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담보로 설정해 놓은 아파트가 화재로 소실됐어. 그러면 내 담보물권도 소실되느냐? 근데 그 아파트가 예를 들어서 화재보험을 들고 있어요. 요즘 아파트 같은 경우는 거의 강제로 화재보험이 들려져 있으니까 그럼 화재보험금을 받을 거 아니야. 그 화재보험금은 내게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아파트 자체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아파트에 걸어놓은 돈이 중요한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화재보험금이 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물건 자체가 아니라 물건의 가치. 물건이 사라져도 그 물건에 대체하는 이익, 화재보험금이 발생하면 그 이익의 담보물권의 대상이 됩니다. 됐죠? 자, 그럼 그 다음 내용을 보도록 하자. 담보물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1번. 담보물권의 목적은 소유권의 목적과 다르다. 얘들아, 담보물권의 목적은 뭐죠? 채권의 쾌수입니다. 돈 받는 거예요. 소유권의 목적은 뭐죠? 물건의 사용이에요. 전혀 다르죠? 담보물권자는 담보물권을 채무자 이외의 사람들에게도 주장할 수 있다. 맞니? 맞죠? 이래서 물권의 성격을 가진다고 그랬죠. 그죠? 아니 목적 자체가 돈 받는 건데 돈 받는 거면 당사자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물권의 성격을 가지는 것은 당사자 이외의 사람들에게도 주장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물권의 성격을 가진다는 거잖아요. 그죠? 3번 담보물권은 채무자가 채무 전액을 갚으면 공시 방법을 갖추지 않아도 소멸합니다. 이거 계약에 의한 거라고 그랬죠? 계약에 의한 게 아니라 법률에 의한 거라고 그랬죠? 법률에 의한 거면 공시 방법을 갖추지 않아도 되죠. 4번 담보물권자는 물건을 배타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자신의 우선 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자신의 우선 변제권을 행사하는 것은 배타적인 권리예요. 배타적인 권리. 근데 물건을 배타적으로 사용한다고 그랬잖아. 그죠? 요건 틀렸네요. 그죠? 물건의 사용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고 아까 얘기했죠. 물건의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채권의 회수를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틀렸습니다. 채무자가 금전 채무의 일부를 갚더라도 담보물권은 담보물 전부에 대해서 그대로 유지된다. 한 3분의 1 정도 갚아도 화장실이 내 거라는 주장은 먹혀들지 않아요. 그죠? 담보물 전부에 대해서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됐니 얘들아?